네, 안녕하세요. 고용노동정책연구원 원장 이장원입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전문가 초청 대담. 여름 한창 더워가지고 그때 좀 쉬고 또 추석 연휴가 있어서 또 지난달에도 좀 쉬고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오늘 전문가 초청으로 모신 분은 조혁진 박사님이신데요.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계시면서 외국 인력 문제, 또 가사노동 문제, 또 뭐 비정규직이나 그런 저임금 문제, 또 여성노동 문제, 이렇게 지금 연구를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다른 얘기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은 주로 가사노동, 또 가사노동자 문제를 중심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가장 많이 보신 건 아마 필리핀 가사 관리사 뭐 도우미인데, 이름도 이게 뭐가 맞는지 지금 뭐 서로 옥신각신 하고는 있지만은 그렇게 이제 도입해서 뭐 두 명이 사라졌다,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건 단지 이제 그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가사 노동 문제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뭐 고령화 문제도 있지만 특히 저출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사 노동에 대한 수요가 지금 상당히 많이 확산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이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 해법과 관련해서 지금 뭐 외국 인력을 포함해서 지금 여러 지금 논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단지 뭐 외국 인력만이 아니고 가사 노동 전반의 문제를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혁진 박사님 먼저 잠깐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조혁진입니다. 오늘 가사노동, 더 크게는 돌봄노동 관련된 문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돌봄노동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말씀 주셨지만 제가 이해하는 거는 돌봄의 영역이 예전에는 가정 내에서, 가족 안에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외화된 거죠. 사회적으로 이제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가 지금 어려워진 그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돌봄 시설도 있고, 또 시설에 입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돌보는 어떤 그런 그 서비스를 가족이 아닌 외부에서 또 사회적으로 지금 해결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이거는 뭐 저출산 문제나 또 고령화 문제나 다 이제 해당될 텐데요. 근데 이제 뭐 조금 좁혀서 가사 노동이 어쨌든 이제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 가사 노동을 잘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가사 노동 하면은 이게 정책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떻게 지금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반적으로 가사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내에서 행해지는 노동이 청소나 뭐 빨래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돌보는 일도 있을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이제 가구 구성원 중에 특히 이제 여성 구성원들이 무급으로 전담하던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엄마, 뭐 할머니, 딸, 며느리, 이런 가구 내 여성 구성원들이 하던 일들이 이제 여성의 경제활동 진출이 활발해지고, 그리고 이제 가구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이 외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가사 서비스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사 서비스라는 개념은 뭐냐면, 집에서 가구 구성원들이 하던 그런 가사 노동을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해주는,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일을 하는데요. 가사 서비스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사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 세탁, 주방일 등의 서비스고, 두 번째는 가구 구성원의 보호와 양육 관련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가사 서비스를 첫 번째 청소, 세탁, 주방일 등을 이제 그 사람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간접 돌봄 서비스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가구 구성원의 보호와 양육 서비스를 이제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직접 전개하는 직접 돌봄 서비스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사 근로의 어떤 그 두 가지 큰 분류 방식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있다가 아마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급으로 뭐 주로 이제 여성들이 가족 내에서 가사 노동을 전담해 왔는데, 그래서 예전에 그 가사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라. 특히 뭐 이혼 소송 같은 거 이제 벌어지면은 전업주부였다고 하더라도 가사 노동의 가치를 인정을 해야 된다 해갖고, 이게 이제 가사 노동의 가치 평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이거를 외화시키고 외주화시켜서 외부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그 가사 노동이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 정도의 그 뭐 노동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뭐 좀 뭐 정의 내린 거나 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가사 노동을 우리가 재생산을 지원하는 노동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막스에 따르면 인간은 계속 일을 할 수 없다. 재생산이 필요하다. 그 재생산을 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재생산을 그러면 집에 가서 하는데, 그 집에서 그 노동을 누가 담당하냐 했을 때, 우리 예전에 그런 모델이 있잖아요. 그 남성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여성은 집안일을 하면서 그런 모델이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거를 그 메일 브레드 위너 그리고 그 피메일 하우스 메이커 이런 모델에서, 만약에 여성들이 하던 그런 청소, 세탁, 주방일이나 아이들을 돌보거나 어른들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거를 남성 노동자가 주간에는 직장 다니면서 이제 돈을 버는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퇴근한 다음에 집에 와서 청소, 세탁, 주방일 등 또는 이제 아이들을 돌보거나 노인을 돌보는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되게 좀 중요한 영역인데,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그냥 전문적인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그 가사 노동의 가치를 되게 좀 낮게 평가해 왔던 것인데, 방금 이제 이장원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소송들에서 뭐 이 가사 노동의 가치가 얼마냐 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위자료 청구 소송 이런 데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사실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뭐 이를테면 뭐 한 달에 뭐 300만 원이다 400만 원이다라는 금전적 가치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그런 메일 브레드 위너 그 다음에 피메일 하우스 메이커 모델에서 피메일 하우스 메이커가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남성 직장인, 남성 노동자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고민을 해보면,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되게 중요할 거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정 내에서의 어떤 그 분업 구조 또는 협업 구조 속에서 가사 노동을 누가 할 거냐, 또 그 가사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할 거냐, 이제 이런 논란이 한창 되다가, 최근에는 가사 노동을 가족 외에 그런 그 외부 서비스를 받는 쪽으로 지금 옮겨가면서 지금 한창 이슈가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근데 이제 외부로부터 이제 가사 서비스, 가사 노동 서비스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추세가 지금 대략 어떻고, 그 이유가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여성들이 더 이상 집에서 육아나 가사 돌보는 걸 전담하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맞으면 그 맞벌이 모델이 점점 확산되면서, 그래서 이제 가사의 일부를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뭐 그게 대략 보면 하나의 이제 원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여성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경우에만 가사 뭐 도우미를 쓴다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실질적으로 애를 낳아서 키우고 양육하고 하는 과정이 뭐 애 하나만 낳는 경우도 그렇지만 뭐 둘, 셋 이렇게 되려면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예전에는 친정 어머니다 또는 뭐 시어머니다 뭐 이렇게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뭐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점점 이제 핵가족화되면서 내가 가사 도우미를 써야 되겠다. 일주일에 뭐 3일은 뭐 가사 도우미를 필요로 한다. 또 애 키울 때 애가 한창 어린아이 시기에는 또 보육, 양육 도우미가 또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니즈가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조금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가 우리나라에서 가사노동을 좀 이렇게 외주화하는 외부의 도움을 받게 되는 그 이유나 추세가 지금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한번 좀 뭐 관련된 자료나 뭐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가구원 수가 많을 때는 3대가 같이 사는 가정에서는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모, 파출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합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3대가 같이 사는 경우가 많이 없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핵가족화 되면서 예전처럼 종합형, 토탈형 서비스에서 이제 시간제형 서비스로 이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뭐 5식구, 6식구 살 때는 빨래해야 될 것도 많고 청소해야 될 것도 많았던 상황에서 이제는 뭐 2식구, 3식구, 많으면 4식구가 사는 집에서는 예전처럼 그렇게 뭐 빨래를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청소를 자주 할 필요도 없으니까 이 외부인을 통한 가사 서비스가 일주일에 1회 또는 뭐 2주에 1회 하는 형식으로 변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2인 가구 혹은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이들을 위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번 가면 4시간 정도 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가사 근로자 또는 뭐 가사 노동자들 또 가사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파생된 돌봄 노동자, 돌봄 노동이 더 규모가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략 어떤 종류의 몇 명 정도가 이렇게 종사하고 있는지 또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뭐랄까 처우, 뭐 근로 조건 이런 거는 어떤지 어떤 가사 노동자의 어떤 그런 그 실태를 어림잡아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먼저 그 가장 큰 범위의 돌봄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 규모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그 2013년 기준에는 대략 56만 명 정도가 존재했다고 한다면 2023년도에는 82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는 상당히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설에서 일하는 돌봄 노동자들도 있고 거기 가정에서 일하는 돌봄 노동자들도 있는데 이게 통계청의 직업별 분류 코드에 따라서 가사 및 육아도우미라는 분류 코드가 있는데 이 가사 및 육아도우미의 숫자는 2013년 기준으로는 25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게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서 23년도 되면 이제 10만 5천 명 정도 되는 걸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사 서비스 종사자를 달리 이제 추산해 보면 이게 통계청 분류 코드의 가사 및 육아 종사자가 10만 5천 명 정도에다가 이제 그 다음에 돌봄 서비스 종사자 중에 시설에서 일하지 않고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따로 추려내는 그런 통계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계산했을 때는 2023년 기준으로는 약 29만 명 정도가 가사 서비스 영역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정확한 것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이 가사 서비스 영역이 비공식 영역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953년도에 근로기준법이 생길 때 이때 이제 근로기준법 11조에 가사 사용인은 이 법에서 적용이 제외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사 사용인이라 하면 가정 내에서 사적으로 고용한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그 적용이 제외되어 있어서 이런 분들은 일을 하면서도 그 고용보험이나 뭐 건강보험 이런 것들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계에서 이제 계속해서 그 가사 사용인으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라는 운동들을 계속 전개하셨고, 이 운동들이 잘 결과를 맺어서 2022년 6월 16일을 시작으로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서 이전에는 비공식 영역에 있던 분들도 이제는 정부에서 인증한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이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가사 근로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 가사 종사자뿐만 아니라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이 전체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당 임금 수준은 시간당 최저시급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거든요. 2023년 기준으로 약 13,000원 정도의 시급을 받으시는데, 이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단시간 근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급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계시지만 일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21시간, 주당 21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근로시간 곱하기 임금을 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하기도 한 가사 노동자의 어떤 규모와 또 실태를 좀 어림잡아서 그래도 이렇게 좀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뭐 한 29만 명 정도가 어떤 가사 중심의 가사 노동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뭐 비공식적이지만 추산된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숫자가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 최근에 서두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그 외국인 이제 가사 노동 서비스를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한다, 또 더 확대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논의가 활발하게 또 지금 나타나고 있고, 시범 뭐 사업이라고 지금 서울시에서 필리핀 가사 관리사를 지금 그 한국에 지금 들여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외국인 이런 가사 근로자, 가사 서비스 노동자가 필요하게 됐는지, 진짜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제도가 지금 뭐 도입되고 있는 과정인지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네, 그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시범사업을 100명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논의의 시작은 돌봄 비용이 너무 높다, 너무 높아서 그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돌봄 서비스 비용이 높다라는 것은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돌봄 서비스라는 것이 비용으로만 환원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를테면 뭐 슈퍼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때 비싼 거를 먹으나 싼 거를 먹으나 배가 부른 것은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돌봄 서비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영역이고, 그리고 이 돌봄을 하시는 분, 돌봄을 받는 분이 그 장소가 어디냐면 개별 가구인 경우입니다. 이 가사 돌봄 서비스에서 개별 가구에 들어와서 일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돌봄의 비용, 가격이 아니고, 이 돌봄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 이용자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돌봄 노동자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요소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그 외국인이 꼭 필요한가 라는 것은 쉽게 확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통 우리가 외국인을 어떤 특정 영역에 도입하자라고 할 때 가장 많이 드는 논거가 노동력이 부족하다, 일손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영역은
일손이 부족한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연구자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의 수요가 단시간 서비스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이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가사 서비스 종사자들이 일을 할 때 단시간으로밖에 일할 수 없는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 공급이 많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단시간 서비스 수요를 노동자 입장에서는 더 장시간 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민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이 이 영역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도 중요한 것은 내국인이 하는 영역과 동일하게 가서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일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내국인 가사 서비스 노동자들은 본인의 거주지가 있고 그리고 본인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거의 문제에서는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인데, 외국인이 이 영역에서 일한다고 했을 때는 주거 문제도 고려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통비 문제도 고려해야 될 텐데, 내국인과 동일한 영역에 그 외국인이 진입하는 것보다는 내국인이 진입하지 않는 영역을 보충적으로 외국인이 진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도입될 때 이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그 나라의 물가 수준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저임금 다 주지 않고 그 나라의 월급 수준에 맞게 줘도 된다라는 논리를 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거는 이제 이주노동의 본질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주노동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본국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국경을 넘는 이주를 하고 있는데, 본국에서 받는 것 수준의 임금을 받으려면 굳이 해외로 나가서 일할 유인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자국의 임금 수준에 맞는 임금을 지급한다라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돌봄 서비스 영역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 임금을 차등 지급하게 되면 이탈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봄 서비스 영역이든 다른 영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임금의 비교 수준을 자국에 있는 임금 수준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국가에서 타 업종의 노동자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필리핀에서 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희 고향 친구가 다른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데 고향 친구가 받는 임금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임금보다 더 높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영역을 이탈해서 그쪽으로 넘어갈 유인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이 있군요. 그래서 왜 지난번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이탈했는지 자세하게 저도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그런 아는 필리핀 쪽 지인들이 여기 오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아마 그런 유혹 내지는 제한이 뒤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저도 이제 추측을 하는데요. 곁들여서 지금은 12시까지로 완화된 걸로 알고 있지만 10시까지 숙소에 복귀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너무 인권적인 차원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 거는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단체 생활 규율을 이렇게 강하게 해야만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건가요? 다른 나라의 사례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이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게 그때도 이제 필리핀 가사관리사 한 분이 간담회에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가 다 성인인데 성인에게 통행 금지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 보고 저도 살짝 놀랐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미 시범 사업을 하면서 이탈에 대한 염려를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서울시나 고용노동부나 인증기관, 제공기관 역시도 이탈에 대한 염려를 계속 했기 때문에 통금시간을 정해놓고 이때까지 오지 않으면 문제 발생 보고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자체가 이제 보면 집단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 영역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영역은 이 본인의 거주지에서 고객의 거주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강남구에 이제 그 집단 숙소를 만들어 놓고 이분들이 이동하는 곳이 이제 또 인근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서대문구도 있고 종로구도 있고 이게 상당히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데 이런 것들의 이동 시간이 근로 시간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필리핀 가사 노동자들에게도 이것이 이제 별로 안 좋은 노동 조건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이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탈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는 여권을 사업주가 압수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건 불법이라서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그렇게 좀 강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그들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국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뭐 단체 합숙 생활 이거 말고 일반적으로 뭐 홍콩, 뭐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근로자 사용하는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싸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우리는 왜 이렇게 비싸게 돈을 지불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가끔 있었고 또 대만이나 뭐 일본도 외국인 어떤 노동 중에 특히 뭐 가사 부분이 얼마나 될런지 모르겠는데 유사한 어떤 수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외국하고 좀 우리하고 또는 우리는 뭐 비교적 뭐 이 초반기다라고 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외국 사례를 조금 벤치마킹 할 수 있을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 먼저 홍콩과 싱가포르 사례를 말씀드리면 특히 싱가포르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가 이제 상당히 저렴하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는 가구의 입장에서 보면 이를테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비용보다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한 상황이거든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싱가포르나 홍콩에서는 우리처럼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아이돌 보미 서비스라든지 이런 공적에서 제공하는 공적 돌봄 체계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러니까 전일제 어린이집 보낸다라고 했을 때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5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외국인 가사 노동자 제도를 활용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아이도 돌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안일도 하게 하는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요. 저는 이것을 이제 공적 돌봄 체계가 부족한 국가에서 개인이 그런 돌봄의 책임을 고스란히 전가하게 되면서 국가 차원에서는 이것은 이제 비용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나 홍콩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노동관계 법령이 제외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그 이제 대만에서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돌봄 노동자는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리브인 케어 워크라고 하는 입주형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게는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제가 외국에 나가서도 많은 연구자들, 활동가들과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눠봤을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이 착취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입주형으로 일하게 되면서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노동 시간의 구별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밤 12시에 자다가도 주인이 돌아와서 뭐 밥 차려달라고 하면 밥 차려줘야 되고 뭐 청소를 해야 되고 하는 현실들이 이 노동자를 상당히 취약하게 만든다라는 점에서 입주형에 대한 상당히 많은 반대 여론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일본에서는 외국인 가사 서비스 관련해서 이제 특구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목할 만한 것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입주형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출퇴근형으로만 노동자를 배치를 하고 그리고 이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게는 일본의 노동관계 법령을 모두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달라진다라는 점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는 주체가 기업,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그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기업이 다 되는 거죠. 이를테면 뭐 4대 보험이라든지 기타 비용, 노무관리 비용들을 기업이 부담하고 소비자는 서비스 이용료만 부담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일본을 제외하고 홍콩이나 싱가포르, 대만에서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면서 가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월급뿐만 아니고 이 가사 노동자에게 들어가는 보험료, 그리고 식비, 그리고 이 가사 노동자를 불러오는 데 들어오는 항공료, 뭐 기타 발급 비용들도 다 이제 개별 가구에서 부담하게 되면서 많이 잘못 알려져 있는 것처럼 홍콩과 싱가포르도 80만 원이면 한 달에 외국인 가사 노동자 고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대 비용들을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외국의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지 않는 것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일하게 될 외국인 가사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만약에 아이돌봄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가 라는 점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이제 가사 근로자 문제는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좀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시 이제 일반론적으로 가사 노동 또 돌봄 노동하고 이게 뭐 사실은 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 가사 관리사 도입돼도 그렇지만 이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했지만 그냥 지금 우리 현재와 같은 저출산이 이렇게 진행되고 결혼을 안 하고 또 결혼하더라도 애를 안 낳더라도 하나만 낳고 만약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보면 가사 노동의 짐은 상당히 예전보다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구 원수가 줄기 때문에 요새 이제 1인 가구도 많고 젊은 사람 1인 가구도 있지만 또 나이 들어서 또 1인 가구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가사 노동자의 어떤 그런 그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현재 돌아가는 이 추세를 보면은 앞으로 과연 가사 노동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과연 계속 많을 수 있겠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생각하시기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변화하는 사회 구조,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따라서 이제 가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대가족이 살던 시대에서 이제는 2인 가구, 1인 가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 개인적으로 좀 전망을 해봤을 때는 변화되는 인구 구조, 변화되는 사회 구조에 맞춰서 가사 서비스가 확대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1인 가구 대상의 서비스 주문이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살면서도 본인이 집안일에 소질이 없거나 본인이 많이 바빠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1회짜리 서비스를 이용해서 청소, 세탁, 주방일 등의 서비스를 의뢰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또 이장원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노인 독거 가구들도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노인 1인 가구를 위해서 자녀들이 가사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거죠. 이를테면 일주일에 2, 3회 방문해서 이제 청소도 해주고 이제 반찬도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점점 확대되고 있어서 앞으로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서 서비스가 점차 다양해지면서 이 수요는 늘어날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고령화만 보면은 노인 인구들이 이제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최근에 우리가 이게 목격하고 있는 거는 이게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밥을 혼자 해 먹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단계에 들어가면은 요양시설, 그 요양원이 됐든지 조금 더 병이 심해지면 요양병원 쪽으로 들어가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시설로, 요양시설로 많이들 이제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맞냐. 자기 집에서 생활하고 또 집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지내기를 그렇게 원하는 그런 분들도 꽤 많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식들이 옆에서 모시거나 또는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그래서 집에서 노인분들이 있으면서 그런 그 돌봄도 받고 또 단지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만 이제 돌봄을 받는 게 아니고 생활에 있어서 이제 가사의 어떤 그 도움까지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좀 맞으면 이제 종합형 토탈 이제 서비스가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은 현재도 뭐 가능한 건지 그럼 앞으로 집에서 있기를 원하는 많은 그 고령자들을 위해서는 이 가사 돌봄 서비스가 지금 어떻게 조금 제공되는 게 좀 좋을지 무슨 의견이나 뭐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노인 인구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노인장기 요양보험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는 제가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간극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우리가 그 노인의 그 건강 상태에 따라서 제가 방문으로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중간 단계가 없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박사님께서는 이제 집에서 이제 천천히 그 이제 돌아가시고 싶은 어르신들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요게 이제 그 정책적으로 보면 노인의 상태를 판정하는 것과 그 다음에 노인이 어디에서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이 노인이 집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건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래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적합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노인의 의사에 따라서 집에서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보다는 노인이 이런 돌봄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들이 다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행 구조에서는 집에서 받거나 노인 요양 시설로 가거나 병이 약한 요양병원으로 가시거나 라는 이런 단계밖에 없는데 이 중간 단계를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봤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노인의 마지막에 대한 공간이 본인 집이 아니고 본인 동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바로 앞에 뭐 데이케어 센터도 좋고 그 다음에 요양시설이어도 좋은 거죠. 요양시설이 있어서 내가 점심은 우리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먹고 그 다음에 요양시설 복귀하고 그 다음에 뭐 저녁은 동네에서 친구들 만나서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요양시설 돌아오고 그 다음에 내가 기존에 가던 뭐 마트나 뭐 도서관도 동네에서 자연스럽게 요양시설에 기거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렇게 그 노인의 마지막의 공간을 내 집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네라는 것으로 좀 확대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중간 정도 단계의 그 중간 정도의 컨디션을 가지신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좀 다양하게 만들면 좋을 텐데 제가 되게 놀랐던 건 뭐냐면 한국에서는 이런 중간 단계의 요양시설 거의 없는 거예요. 왜 없나 봤더니 이런 좀 마을에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면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임대료 문제, 뭐 이제 뭐 건물 임대료 이런 것도 크지만 그래서 이제 집에서 받거나 아예 노인 요양시설 가야 되는데 노인 요양시설은 되게 외곽에 있고 그러면 이 자체가 이제 노인들의 고립을 더 촉진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좀 그 동네 단위의 뭔가를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요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노인 돌봄 하시는 종사자들도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상에 노인 장기 요양 요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의 그 돌봄 종사자도 있을 텐데 이분들에 대한 자격 요건도 좀 정비하면서 집에서 서비스를 받던 분들이 시설로 가더라도 시설의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는 방식도 좀 고민해 볼 수 있고 그래서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시대에 다양한 서비스를 좀 다양하게 구비해서 노인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인분들 말고 젊은 분들 중심으로 뭐 젊은 부부, 애가 이제 있고 애를 양육하는 젊은 부부다. 앞으로 이제 이 가사 노동을 이제 사회적으로 뭐 돕거나 뭐 이런 이제 시스템도 이제 필요할 텐데, 이게 단지 가사만 두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조금 넓게 보면은 결국은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사회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더 큰 범주의 어떤 목표일 수 있겠는데, 일가정 양립 속에서 이 가사 노동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이 제도를 어떻게 좀 발전시켜 나가는 게 전체적으로 일가정 양립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이제 젊은 부부들 중심으로 봤을 때 뭐 제안이나 아이디어 같은 게 혹시 있으십니까? 일가정 양립과 이제 가사 서비스의 확대가 일간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서비스라는 것에 대한 개념 정의를 먼저 해보면,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거나 내가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기술과 장비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를테면 자동차 엔진오일 가는 것도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자동차가 있는데 내 자동차에 정비를 하거나 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든 배워서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시간이 없고 내가 장비가 없으니까 그거를 그 기술과 장비를 가진 전문가한테 맡겨서 서비스를 받는 구조라고 했을 때, 이거 가사 서비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일가정 양립이 돼서 내가 시간이 많더라 하더라도 이런 그 집안일에 내가 소질이 없거나 내가 뭐 시간이 다른 거 하느라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전문가한테 맡겨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를테면 우리가 일상적인 청소는 그냥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뭐 반찬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뭐 정리수납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서비스 말고 특화된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도 이제 가사관리사들이 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앞으로 일가정 양립이 좀 확산되는 문화 속에서도 이것이 이제 하나의 전문적인 가사 서비스 직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할 것 같은데요. 이런 면에서 저는 일가정 양립을 추구하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가사 서비스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이것을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계층에 대한 지원부터 시작해서 좀 차츰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지자체에서 그 가사 서비스 지원 사업 등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임산부에 대한 가사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가 이제 그 아이를 품고 있는 동안에는 이제 집안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저출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임산부가 뭐 태교나 이런 거에 집중할 수 있고, 이제 집안일, 청소, 세탁, 주방일 등은 가사 서비스 전문가가 가서 이제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고 한다면 일가정 양립은 물론이고 저출생 문제의 다소나마 해결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난 70년 동안 비공식 영역에서 배제되었던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좀 질문할 거리가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이제 상당히 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공식적인 영역이고 또 가정 내의 영역으로만 알았던 가사 노동, 이것이 이제 객관적인 어떤 사회적인 이슈로 지금 부상되었고, 이게 결국은 뭐 저출생 또 고령화 문제하고도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슈이기도 하고 해서, 지금 오늘 특별히 여러 각도에서 이 가사 노동의 문제를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조혁진 박사님께서 못다 하신 얘기 포함해서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사 서비스 관련해서 가사 근로자법이 시행될 때 제가 했던 용어가 있습니다. 보통의 직업, 보통의 서비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서 이제 가사 서비스를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 그것을 다른 여타의 직업처럼 하나의 온전한 직업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 부유층만 사용하던 서비스가 가사 서비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최근에 변화되는 사회상에 맞춰서 그 보통의 서비스, 누구나 내가 시간이 없고 내가 기술이 없으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라는 점에서 보통의 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의 배경 속에서 이제 다른 많은 분들이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모두의 각자의 노동에 빚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사 서비스 노동자들도 이제 보통의 직업 그리고 보통의 서비스를 하는 우리 사회 보통의 시민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한 노동권 그리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게는 괜찮은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